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인사이트 정철진입니다. 한 주간의 경제 이슈를 몰아보는 주간 경제인사이트 11월 셋째 주의 경제 키워드 지금 만나보시죠. 자, 윤석열 정부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오늘 그 성과, 그동안의 과정도 좀 정리해보고 나아갈 방향도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 전반적인 매크로 지표들, 물가라든가 우리 국민 소득 수준이라든가 정리해보고 가보도록 할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윤석열 정부 이제 임기 2년 반 동안 어떤 이제 거시적인 성과가 있었는지 좀 들여다보면 이전 정부, 기존의 이제 정부 주도가 아닌 이제 민간 주도의 경제로 국가 경제 운영 기조를 전환했다라는 점, 또 이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지난 정부의 좀 과도한 재정 의존에서 좀 탈피해서 건전 재정 기조를 좀 정착하면서 안정적인 재정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라는 데 의미가 있고요. 예. 이에 따른 경제적 이제 성과도 적지 않습니다. 우선 지난해 기준입니다. 지난해 기준 한국의 1인당 국민 총소득 GNI가 사상 처음으로 일본을 추월했다라는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아마 세계 경제의 아마 중요한 이정표 가운데 하나인데 2005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1인당 GNI가 일본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더 고무적인 건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인 스탠다드 앤 푸어스는 2년 후입니다. 2026년 한국의 1인당 국민 총소득은 4만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외에도 물가와 재정 관리 중심으로 경제 안정화를 위해서도 노력을 했는데요. 지난 9월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년 전에 비해서 1.6%로 한해의 물가 관리 목표치 2%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는 이제 OECD 이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이 한 4.4%인 걸 감안하게 되면 매우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고, 특히 10월 지난달에는 1.3%까지 두 달 연속 1%대로 안정적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이유로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는 물가와 성장 등을 감안한 한국의 경제 성과를 OECD 35개국 가운데 2위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외에도 영국의 FTSE 지수가 운영하고 있는 이 세계 국채 지수 WGBI 편입을 통해서 아마 그렇습니다. 이제 글로벌 이제 국채 자금이 약 한 75조 원 가량 유입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이를 인해서 이제 우리나라 이제 건전한 재정 건전성뿐만이 아니라 안정적인 외환시장 운영을 할 수 있는 어떤 묘를 하나 더 얻게 됐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이제 재정준칙 법제화와 장기재정 전망 수립을 통해서 건전 재정 기조를 더 확고해 나가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계 국채지수 편입, 저희 경제인사이트 시간에도 참 놀라운 쾌거였죠. 저희가 집중적으로 또 보도해드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일자리 쪽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 창출 또 실업률 부분에서도 정부가 많은 신경을 썼었는데요. 그동안 어느 정도의 현황까지 우리가 끌어올리게 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윤석열 정부는 중산층을 육성하고 경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 다양한 일자리와 자산 형성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우선 주요 정책의 성과를 보게 되면 민간 주도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고용률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높였고요. 실업률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낮추는 데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공적 부문의 일자리 그리고 이제 이 노인층 일자리에 좀 치중됐다라는 지적을 받고 있지만 고용률의 경우에는 2018년 66.6%에서 지난해 69.2%입니다. 15세 이상의 고용률만 따지더라도 62.6%로 상승하고 있고, 같은 기간 실업률은 3.8%에서 2.7%로 감소했습니다. 주요 정책으로는 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업 성장 점포 프로그램을 구축했고요. 반도체 생태계 종합 지원 방안과 선진 투자 시장 도약 방안을 이제 마련했고, 또한 이제 경제활동 참여와 이제 사회 이동성을 좀 늘리기 위해서 빈일자리 해소, 또 사회 이동성 개선 방안을 추진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공모회도 금지를 내년 3월 말까지 연장했죠. 공매도 관련 이제 제도 개선도 이루겠다라는 거고요. 또한 이제 주식 양도세 제도 과세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대주주 요건을 기존의
한 5억 원에서 금액을 50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외에도 이 코로나 팬데믹과 이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이제 이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해서는 금융 지원 3종 세트를 비롯한 다양한 재정적 지원을 통해 이 회복을 돕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좀 아쉬웠던 부분이 금융시장, 그중에서도 주식시장입니다. 참 증시는 우리 국장이 참 힘든 나날이 지속되고 있는데 그래도 정책적으로 보면 많은 노력이 있습니다. 밸류업도 있었고요. 그렇죠. ISA의 제도 개선도 있었고 이쪽 부분도 한번 정리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지금 뭐 앞서서 이제 공매도 시스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국내 2025년 3월까지는 공매도 전산 시스템을 완벽하게 이제 완비하고요. 이를 통해서 불법 공매도를 근절하고 시장의 투명성을 높여야 되겠다라는 거고 최근 들어선 여야가 이제 금투세를 맞습니다. 유예가 아닌 아예 전격적으로 이제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와 이제 이 한국거래소가 공을 들이고 있는 밸류업 프로그램도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뭐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지배구조 문제라든가 그리고 주도주의 좀 부진, 삼성전자의 부진 그리고 대외 불확실성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또 이 정체적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제 대응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 분야 한 분야 가볼 텐데요. 첫 번째는 역시 수출입니다. 올해 저를 포함해서 많은 국민들의 바람이죠. 수출로 일본을 한번 이겨보는 건데요. 7천억 달러 돌파가 될까요? 현재 뭐 상황도 좋고요. 수출 쪽은 현재 한국 경제에 가장 좀 자랑스러운 그런 분야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이 수출 부분만큼은 이제 도드라지게 이제 성적을 내고 있는데요. 아마 이제 2022년에도 역대 최고였습니다. 6,836억 달러를 달성했고 올해 들어서 10월까지 수출만 따져보면 1년 전에 비해서 거의 두 자릿수 가까이 늘었습니다. 9.1% 늘어난 5,662억 달러를 기록해서 월간 수출은 13개월 연속 증가세고요. 무역 10월까지입니다. 맞습니다. 무역 수준은 17개월 연속 흑자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2013년 이제 이 외국인 직접 투자가 327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고 올해 이제 9월까지도 최대 실적을 경신하는 등 외국인의 자본 유입은 두드러진 상황입니다. 또 이 정상의 이제 대통령의 이 해외 순방을 통한 이제 이 성과도 가시화되고 있는데요. 총 128조 원 규모의 성과가 창출됐습니다. 여기에는 한국과 네덜란드의 반도체 동맹 구축과 체코의 원전 건설 사업, 우성 대상자 협상,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의 고속철 차량 수출과 같은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되게 돼 있는데요. 특히 이제 민간 수출 원팀 코리아로 인해서 지금 대통령 주재 수출 전략회의를 통해서 수출 컨트롤 타워가 형성이 돼 있습니다. 정부는 이 셀즈 외교와 이제 규제 혁신을 통해서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외국인의 직접 투자를 유인하는 유인책을 강화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제 이런 성과는 윤석열 대통령의 셀즈 외교와 민간이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이루어져 있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한국 경제의 어떤 입지를 더 굳건히 하는데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자, 수출 쪽에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가 반도체야 워낙 잘했던 건데 신흥 수출에서 굉장히 놀라운 도약을 한 분야가 있습니다. 방산 있고요, 원전 있고요, 플랜트 수출 있고 또 좀 더 넓히면은 먹거리, 라면 이런 것까지 포함이 되는데 그 중에서 요즘 주식시장의 증시에도 좋은 방산 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노리고 있는 빅4, 글로벌 빅4까지 한번 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뭐 목표이기는 하지만요. 맞습니다. 방산 쪽 수출 한번 점검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오는 2027년까지 우리나라가 이제 글로벌 방산 빅4 강국 도약 가능성을 좀 높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우리나라 방산 수출은 2021년 72억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35억 달러로 2년 만에 2배 가까이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특히나 이제 방산 수출 대상국이 2022년 4개 국가에 불과했지만 1년 만에 12개 국가로 국가가 확대가 됐고요. 수출 품목 역시 6종에서 12종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한국 방산의 글로벌 영향력이 크게 강화되고 있다라는 건데 이처럼 비약적인 방산 부분의 발전은 우리 정부가 방위산업을 첨단 전략산업을 육성하면서 안보와 경제를 이제 상호 보완하는 이 선순환 이제 구조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건데요. 또한 이제 이 방산 수출을 위해서 이 대통령 주재 방산 수출 전략회의와
분기별 방산 수출 전략 평가회를 통해서 이런 이제 꼼꼼하게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출입은행은 법정 자금금을 좀 늘리고 있죠. 그리고 이제 무역보험기금 출연을 통해서 방산 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이런 금융 지원, 네. 그리고 이제 고충 해소를 위해서 기반을 다지고 있고요. 여기다 이제 외교장관회의, 국방장관회의, 2+2 장관회의를 통해서 이제 방산 이제 수출 현지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주요 협력 국가의 이제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는 것도 긍정적입니다. 앞으로 한국 정부와 방산 기업들은 이제 원팀 코리아를 체제로 해서 대형 프로젝트 수주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제 호주의 이제 호위함 사업, 네. 캐나다 이제 잠수함 사업 등과 같은 다양한 국제 사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또 이외에도 국방 이외에도 에너지, 인력과 교육과 같은 포괄적인 협력 패키지를 제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이제 이 전략적 체계를 통해서 첨단 방산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더욱 확대되기를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 쪽에서는 이 성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용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입니다. 이제 여기에 대한 우리 기대가 큽니다. 거는 기대가요. 맞습니다. 네. 굉장히 중장기 프로젝트인데요. 네. 2047년까지 무려 622조 규모가 투입이 됩니다. 예.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라는 프로젝트인데요. 이 클러스터 안에는 이제 이 용인에 위치가 되고요. 총 16개에 달하는 새로운 반도체 공장, 제조 시설, 팹이 이제 들어서게 됩니다. 네. 여기에선 월간 770만 장 규모의 웨이퍼를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첨단 메모리 제품뿐만이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분야의 초격차 전략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반도체, 2차 전지, 모빌리티, 우주 발사체와 같은 각 산업 특성에 맞는 총 15개의 네. 국가 첨단 산업 단지와 12개 전략 산업 특화 단지가 지정이 돼서 지역별로 이 첨단 산업 혁신 생태계가 조성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용인과 평택은 반도체 특화 단지로, 청주와 포항은 2차 전지 특화 단지로 지정이 돼서 집중 투자받게 됩니다. 이런 이제 첨단 산업의 성장을 위해서 국가 전략 기술 투자세액 공제도 최대 25%까지 확대해서 네. 대기업, 중소기업 모두 혜택을 골고루 받기로 했고요. 또한 이제 반도체 산업을 위해서 26조 원 규모의 종합지원 프로그램도 마련이 돼서 여기는 17조 원 규모의 저리 금융 융자 지원부터 반도체 생태계 펀드 조성, 인프라 강화 등의 재정적 지원을 받게 되는데요. 아마 이런 정책들은 첨단 산업을 국가 성장 동력으로 삼아서 어떤 대한민국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 안정적인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원전 산업보죠. 아마 원전 생태계 복원이 윤석열 정부 앞단의 2년 반의 가장 큰 성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원전도 유럽 쪽에서 지금 이제 탈원전에서 친원전으로 돌고 있기 때문에 향후 굉장히 우리에게 또 캐시카우가 될 그럴 산업입니다. 맞습니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원전의 가치가 재조명받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정부가 원전 사업을 방산에 이어서 국가 성장과 에너지 안보 핵심 축으로 지금 삼고 있는데요. 우선 정부는 이제 그동안 이제 중단됐던 원전 신한울 3호기, 4호기 재개와 기존 원전 10기 계속 운전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한 이제 원전 산업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서 이 정치적 성향에 관계없이 네. 일관되게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라는 인식하에 원전산업지원특별법을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는 이제 원전 산업의 중장기적 성장과 이제 생태계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 세계 원전 시장 급성장하고 있는데요. 지금 2030년까지 총 1,5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네. 한국의 원전 산업도 국제적 경쟁력 강화를 토대로 해서 새로운 성과를 창출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윤 대통령의 세일즈 외고가 성과를 내면서 이집트 엘바다 원전, 루마니아 원전 프로젝트에서 약 4조 원 가량의 수출 성과를 거두었고요. 네. 또 체코 원전 신규 사업에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고 이는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출 이후 15년 만에 쾌거였고요. 최근에는 19조 원 규모의 불가리아 원전 수주 성공하면서 한국 원전의 기술력, 경쟁력을 입증받았습니다. 더불어서 SMR, 소형 이제 모듈 원전과 같은 미래형 원전 기술을 가속화해서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네. 확보하겠다라는 건데요. 특히 최근 들어서 한국과 미국 간 원전 협력을 지금 체계를 가시화하고 있는데요. 지금 한국의 원전 기술, 미국이 협력하게 되면 아마 이제 국제적 표준을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원천 기술 갖고 있는 이 미국을
토대로 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큰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네. 아마 우리 정부는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도 원전 수출 확대를 통한 이제 글로벌 시장 K 원전의 입지를 강화한다라는 계획입니다. 먼저 이 연말정산의 기본 개념 몇 가지 갈게요. 어떤 방식인지 또 소득공제, 세액공제 한번 정리를 하고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네, 좋습니다. 네. 연말정산이란 직장인의 소득세를 정산하는 건데요. 연말정산이지만 실제로 연말에 하는 건 아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2월에 보통 네. 진행하고 3월 10일까지 연말정산이 끝나게 됩니다. 직장인분들은 매월 월급을 받을 때 급여에서 소득세, 지방소득세 떼고 받잖아요. 이렇게 매월 뗀 세금을 합한 게 1년 동안 내가 낸 세금의 총액이 됩니다. 그런데 직장인들이 매월 급여에서 세금을 뗄 때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라는 것에 따라서 세금을 대략적으로 뗍니다. 네. 매월 개개인의 상황에 맞게 세금을 뗄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대략적으로 떼는 건데요. 연말정산을 할 때는 개개인의 상황에 맞게 좀 정확하게 정산을 하는 겁니다. 이때 1년 동안 내가 냈어야 될 세금의 총액이 나오는 거고요. 내가 낸 세금의 총액과 내가 냈어야 할 세금의 총액을 비교해서 만약에 세금을 미리 더 냈다라고 하면 환급을 받고 지금 만약에 미리 낸 것보다 더 내야 될 게 많다라고 하면은 세금을 내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정확하게 세금을 떼려면 개개인의 상황이 전부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개념이 들어갑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모두 세금을 줄여주는 공제이긴 한데요. 소득공제는 세율을 곱하기 전에, 세액공제는 세율을 곱한 후에 공제해준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세율을 곱하기 전에 공제하는 소득공제는 같은 금액을 공제받더라도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는 본인이 적용받는 세율에 따라서 줄어드는 세금이 달라집니다. 네. 예를 들어 100만 원을 공제받는데 세율이 15%면 15만 원을 공제받고요. 24% 적용되면 24만 원의 세금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세율을 곱하고 나서 공제하는 세액공제는 네. 같은 금액을 공제받는다라고 하면은 같은 공제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세율이 15%인 A가 있고 24%인 B가 있다라고 하면은 똑같이 12% 혹은 15%의 공제율을 적용받게 되는 겁니다. 2022년 귀속분, 그러니까 작년에 막 연말정산 하셨던 분 중에 5명 중 1명이 106만 5,900원을 받은 게 아니라 토해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더 받을 수도 있지만은 또 납부를 해야 되기도 하고 받았던 부분을 또 토해내야 되기도 하고 이게 꼼꼼히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예. 근데 사실 그 가족이 많이 없는 1인 직장인의 경우에는 깔끔하죠. 토해내는 게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잘 따져서 최대한 낼 세금을 줄이는 게 이제 네. 연말정산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통계가 2022년 통계거든요. 아직 2023년 통계가 안 나와서 네. 22년 통계로 말씀드리면 환수액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어요. 2017년에 87만 원, 18년, 19년에 84만 원, 네. 2020년에 92만 원 이렇게 되다가 2022년에 더 낸 세금이 106만 원 정도가 된 거예요. 예. 계속해서 올라오는 이유는 우리가 매년 연봉 협상을 하잖아요. 이때 연봉이 경제 성장률 수준에 맞게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소득세율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직장인이 내는 소득세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그런 느낌이 드는 게 예, 맞습니다. 자, 하나씩 우리가 집중적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가장 먼저 공제 빼고 시작하는 게 인적 공제부터 빼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네. 자, 인적 공제, 또 주택 자금 공제, 카드 공제, 공제 사항들 한번 쭉쭉 정리해 볼까요? 네, 인적공제부터 가보겠습니다. 인적공제는 말 그대로 사람에 대해 공제를 해주는 건데요. 일단 내가 있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150만 원을 공제하고 시작합니다. 좋아요. 네, 그리고 배우자나 부모, 조부모, 자녀나 손자녀, 형제, 자매가 있을 경우에 나이나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150만 원씩 추가로 공제를 해주는데요. 일단 소득 요건은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그분의. 네, 여기서부터 많은 분들이 헷갈립니다. 그럼 급여가 100만 원이야? 아니, 뭐가 100만 원이야? 라고 하는데 사업으로 치면요. 벌어들인 돈에서 쓴 돈 다 빼고 남는 순이익이 100만 원 이하여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소득금액 요건을 볼 때는 종합소득뿐만 아니라 뭐 양도소득, 퇴직소득 이런 것들도 같이 보고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를 따지게 됩니다. 연간이죠? 네, 연간이요. 그러니까 네, 사실 월급 아니죠? 네. 거의 정말 부양 가족, 내가 부양을 해야 될 가족에 대해서만 소득 공제를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나이 요건은 소득 요건은 배우자한테 적용하는데 나이 요건은 배우자에겐 적용하지 않습니다. 네. 나머지 가족들한테만 적용하고요. 직계존속인 부모나 조부모의 경우에는 나이가 만 60세 이상이어야 되는데 네. 내년에 하게 될 연말정산의 경우에는 부모가 196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여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직계비속인 자녀와 손자녀 같은 경우에도 나이가 만 20세 이하여야 되는데요. 내년 2월에 연말정산을 할 때 자녀는 200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여야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네. 형제자매는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서 나이가 만 60세 이상이거나 만 20세 이하여야 하고요. 인적공제는 추가로 공제되는 부분도 있어요. 네. 부양가족이 만 60세가 아니라 만 70세 이상이라고 하면은 기본공제 150만 원에 더해서 10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해주고요. 장애인이라면 20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해줍니다. 네. 그런데 장애인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뭔가 많이 아파야 될 것 같은데 저희 요즘에 암이나 치매 같은 게 흔하게 걸리시잖아요. 이때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받는다고 하면은 해당 증명서로도 공제가 가능하니까 이 부분 많이 놓치시거든요. 네. 이거 꼭 챙기셔서 받으시면 좋고요. 종합소득 금액 3천만 원 이하인 여성 근로자라고 하면 배우자가 있기만 해도 그리고 배우자가 없어도 혹시나 부양가족이 한 명이라도 있기만 해도 5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한부모 공제라는 추가 공제도 네. 있습니다. 배우자가 없으면서 인적공제 대상자인 자녀나 손자녀가 있다라고 하면은 100만 원을 추가로 공제를 해주는 건데요. 부여자 공제는 아까 여자만 된다고 했잖아요. 이건 여성이든 남성이든 관계 없고요. 여성이라면 부녀자 공제나 한부모 공제 중에 하나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세액공제 좀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맞아요. 달라지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당연히 한도가 조금씩 늘어납니다. 일단은 자녀 세액 공제. 만 8세 이상의 자녀가 있을 때 인당 얼마씩 세금을 빼주는 건데요. 네. 한 명 있으면 15만 원, 2명 있으면 원래 30만 원이었는데 35만 원으로 늘어났고요. 세금에서 바로 빼는 거죠? 네, 세액 공제니까요. 예. 그리고 3명이면은 35만 원에 인당 30만 원을 더한 금액을 공제해주고 혹시나 4명, 네 5명이라고 하면 거기다 플러스 30만 원씩 해줍니다. 예. 그리고 원래 자녀 세액 공제는 자녀만 가능했는데 2024년부터는 손자녀도 가능합니다. 왜냐면 어르신들이 또 일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네, 손자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 쪽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특히 이제 그 산후조리 이런 쪽 저출생과 관련한 세액공제가 좀 있네요. 이 항목 중에서 이것도 한번 집중적으로 볼게요. 의미 있으니까. 네. 기존에는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에 대해서 의료비 세액공제를 할 때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지급하는 비용만 한도 200만 그랬나요? 원으로 공제를 해줬거든요. 예. 그런데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지출하는 분부터는 총 급여액 상관없이 200만 원까지 산후조리원 비용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6살 이하인 부양가족의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한도 없이 세액공제를 해주게 되고요. 예. 뭐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같은 경우에도 실제 지출한 본인 부담금 전액을 공제해줍니다. 그런데 의료비 세액공제는 좀 제가 실전에서 적용을 해보다 보면은 총 급여의 3% 이상을 의료비로 써야 네. 그 이후에 쓴 금액부터 맞아요. 적용받을 네.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쓴 금액이 좀 많아야 적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의료비 세액 공제율은 한 15% 정도고 미수가나 선천성 이상한 의료비는 20% 공제율, 난임 시술비는 30%의 공제율을 적용하는데 일단 저는 총급여액의 3% 이상 써야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좀 기억해 두셨으면 합니다. 국세청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료비 환급분, 이제 과다 공제자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이 이제 갔을 때 다시 돌려 토해내면서 가산세를 내야 되는데 가산세를 면제하겠다. 이건 이제 어떤 의미가 좀 담겨 있는 건가요? 그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는 소득 대비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의료비 상한액을 정해두고 있는데요. 네. 만약에 본인이 소득 대비해서 너무 많은 돈을 의료비로 썼다라고 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이 금액을 환급을 해줘요. 네. 그런데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이제 본인이 부담한 금액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의료비 환급
환급액은 빼고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게 연말정산은 3월 10일까지 진행되고 종합소득세는 5월 31일까지 내야 되고 근데 의료비 환급금은 8월 말 이후에 얼마가 들어올지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아, 그랬군요. 네. 네. 그러면은 연말정산 할 때 이걸 반영하려고 해도 못 하잖아요. 네. 그래서 나중에 환급액이 결정되면 세금을 추가로 의료비 세액공제 받은 거를 토해내야 되는데 이때 가산세까지 더해서 토해내야 되는 문제가 있었어요. 좀 억울하네요. 억울하죠. 네. 그래서 이제 국세청한테 많은 민원이 들어갔고 네. 환급금 때문에 세금을 더 내야 되는 사람들은 나는 안 정해졌는데 어떡하냐라고 이렇게 계속 주장하니까 국세청이 가산세는 매기지 않겠다라는 결정을 한 거고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 환급금이 500만 원 발생하면은 기존의 의료비 세액공제율이 15%이기 때문에 네. 500만 원의 15%인 75만 원만 다시 세금으로 내면 되고요. 관련해 추가적인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네. 자, 소득공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거비 부담원 관련한 좀 다양한 또 소득공제가 늘어났다고 하는데 여기서부터 좀 시작해 볼까요? 어떤 점들이 좀 소득공제에서 좀 혜택이 나옵니까? 주거비. 네. 주거비 관련해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게 4개 정도 있거든요. 네. 일단은 주택 청약에 돈을 넣었을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 청약에 돈을 넣으면 기존에는 240만 원을 납입 한도로 공제를 해줬는데요. 이제 국민주택 월 납입 인정금액이 올랐다. 맞아요. 이 소식 들으셨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300만 원으로 한도가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주택 청약에 300만 원을 넣으면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를 해주고요. 꽉 채워 넣었을 때 최대 12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소득공제니까 세금에서 120만 원이 빠지는 건 아니고 아니죠. 120만 원에 본인의 세율을 곱한 금액만큼이 세금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청약에 넣었을 때인데 주택을 그냥 임차했을 때 네. 거기도 원리금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해줘요. 예. 주택을 임차할 때 대출을 했다라고 하면은 원리금을 갚게 될 거 아니에요. 이 원리금의 40%를 소득공제해 줍니다. 만약에 원리금 상환액이 500만 원이라고 하면 500만 원의 40%인 200만 원이 소득공제가 과표에서 되는 거죠. 빼주는 거죠. 네, 과표에서 빼주는 소득공제이고요. 그다음에 주택 청약이랑 이 임차했을 때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두 개 합해서 연간 4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고요. 예. 만약에 주택을 샀다. 그러면서 대출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이라고 해서 임차했을 때는 원리금에 대해서 해주는데 샀을 때는 이자 상환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네. 이때 주택의 경우에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얼마 이하여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2019년 이후 취득분부터는 기준시가 5억 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만 해줬었거든요. 네. 근데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하는 주택부터는 기준시가 6억 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 공제해 주는 걸로 좀 범위가 확대됐고요. 네. 소득공제 한도도 300에서 1,800이었는데 600에서 2천만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우리 카드 사용법 중에서 꿀팁만 간단하게 정리를 해 주세요. 네. 어떻게 쓸까요? 신용카드. 일단은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 총급여액의 25% 이상을 써야 네. 공제를 받을 수 있잖아요. 25%까지는 신용카드로 쓰시고 그 넘는 금액에 대해서 체크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사용해 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네. 신용카드를 쓰실 때도 추가 공제가 가능한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비 등을 쓰시면 15%의 공제율이 아닌 30%의 공제율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네. 신용카드부터 쓰되 대중교통, 문화비, 전통시장 쓰고 네. 그다음에 현금 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쓰고 이런 식으로 쓰시는 게 가장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25%를 본인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알고 뭐 해야 되나요? 그거? 그럼 예를 들어서 급여가 얼마다라고 네. 하면 4분의 1은 일단 신용카드로 해서 월 신용카드 요만큼씩 쓰자 한도 걸어놓을 수도 있고요. 아, 그래서 자기가 알람 울리게 뭐 이렇게 할 수도 그럴 있나요? 수도 있죠. 네. 네. 관리하면 됩니다. 관리하면 된다. 노력하시면 됩니다. 지금 나오고 있죠? 저기까지 신용카드 먼저 쓰시고 그다음에 체크카드 쓰시고 네, 체크카드나 현금 영수증은 현금 쓰시고 동일합니다. 네. 전통시장에서 쓸수록 유리하고요. 네. 자, 우리가 연말정산 미리 보기 많이 하는데요. 올해도 활용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10월부터 오픈이 돼서 많이 활용할 수가 있죠. 네. 24년 귀속 연말정산 네. 미리 보기는 내일 모레부터 내일 모레. 제공된다고 네. 하는데요. 연말정산 미리 보기에서는 지난 연말정산 결과도 볼 수 있고 1월에서 9월까지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토대로 이제 24년에 얼마 정도의 세금을 내야 될지 대략 예상해 볼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좋습니다.
자, 저희가 숨가쁘게 또 연말정산의 핵심 내용만 좀 다뤄봤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김현주 라움 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죠.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11월 셋째 주 주간 경제 인사이트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